네, 올해 마지막 FOMC가 끝난 가운데 뉴욕 증시는 주요 지수가 일제히 좀 빠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내년에 있을 금리 상승률을 또 상승한다, 이런 상향 조정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시장에 또 부담을 줬는데요. 오늘 그래도 우리 증시는 하락으로 출발하긴 했지만 낙폭을 많이 줄여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0.46% 정도 하락하고 있고 코스닥 지수는 상승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이 속에서 어떤 종목들 찾아보면 좋을지 잠금 해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금 해제는 인포스닥 데일리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머니맵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비롯해서 반도체 쪽은 모두 다 좀 파란불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정도가 0.70% 정도 상승불 켜고 있고요. 오늘 2차 전지 쪽은 그래도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장 대비해서 강한 흐름 나타내고 현대차, 기아차도 빨간불 켜고 있고 지금 뭐 제약 바이오 쪽에서는 유한양행이나 한미약품 빼고는 다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국채금리가 소폭 내려가면서 은행주도 좀 부진한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외에 보시면 네이버, 카카오가 각각 2%가 넘게 빠지고 있고요. 빨간불 좀 들어와 있는 쪽은 해운이나 조선기자재 쪽, 그리고 원전 쪽, 항공여행, 화장품, 거기다가 유틸리티 쪽 등이 되겠는데요. 이 중에서 개장 특징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콘텐츠 관련주들 중에서 웹툰 관련주가 좀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신규 상장주였던 핑거스토리도 그렇고요. 미스터 블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종목들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일본에서는 망가가 좀 지고 지금 한국의 이 K 웹툰이 많이 부각을 받고 있다, 이러한 뉴스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웹툰 관련주들의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뭐 일본은 뭐 전통적으로 그 만화 시장이 강하죠. 그것도 출판 위주의 만화 시장이 강한데 최근엔 좀 웹툰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래서 뭐 피코마라든지 이런 업체들의 전반적인 실적이 계속 개선되고 있다라는 것인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웹툰과 웹소설 같은 것들이 일종의 그 컨텐츠의 가장 중요한 리소스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화화되거나 아니면 뭐 다른 컨텐츠화 됐을 때 낼 수 있는 그 부가가치가 생각보다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서 이제 더 주목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 볼 포인트는,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모르지만 내년도 지금 실적에 그래도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업종이나 섹터는 딱 두 가지. 일단 중국이 이 문호를 개방하면서 다시 이제 개방하면서 전체적으로 실적이 돌아설 수밖에 없는 뭐 호텔, 레저, 관광, 서비스 이런 쪽이 이제 하나, 워낙 2년간 안 좋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단 회복이 올 거다라는 기대감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바로 이 컨텐츠 쪽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불황의 팬심은 불황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뭐 디어유를 포함한 종목군들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도 나왔었고, 네. 그다음에 뭐 JYP 엔터를 포함한 주요 엔터주들, 음원주들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에도 전반적으로 실적이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와 전부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뭐 또 최근에 아시는 것처럼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웹소설을 기반으로 나온 콘텐츠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또 이제 굉장한 히트를 치면서 그런 원소스가 되고 있는 웹소설과 웹툰에 대한 시장 기대 가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내년도에 뭐 불황이 온다고는 하는데 그 불황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좋게 낼 수 있는 기대감이 나타나는 중소형주 쪽으로 시장의 매기가 일정 부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고요.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에 투자하는 것이 맞느냐? 뭐 저는 뭐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는 것이 맞겠다. 얼마만큼의 실적을 낼 것인지를 우리가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전체 플랫폼을 포괄하는 종목에 투자해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카카오가 그 대상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뭐 카카오에 대해서 강력하게 뭐 투자 관점을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개별 종목들, 웹소설과 웹툰을 제공하는 개별 종목에 대해서는 저는 뭐 지금 트레이딩 정도는 유효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런 종목군들도 단기 추세가 훼손될 때는 미련 없이 차익을 실현하고 나오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웹툰 관련주에 대해서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얘기를 주셨습니다. 추세가 훼손된다면 과감 없이 좀 우리 던져보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개장 특징주 확인해 볼 텐데요.
지금 삼성전기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일단은 0.70% 정도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상승 흐름이 다시 나오고 있는데 최근 수급 동향을 좀 체크해 보면 외국인이 4거래일 연속으로 기관이 2거래일 연속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실적은 안 좋다고 하죠. 그런데 외국인은 사고 있고 주가는 비교적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삼성전기에 갖고 있는 그 장기 모멘텀 중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결국은 전장화되는 과정에서 가장 매출 비중이 높은 MLCC를 얼마나 전기차 쪽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 그래서 과거 뭐 테슬라 쪽에 뭐 공급을 한다 안 한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삼성전기도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실적이 왜 안 좋았을까? IT 세트에 재고가 쌓였기 때문에 안 좋았던 거고요. 그러면 IT 세트의 재고는 왜 쌓였을까? 수요가 떨어졌기 때문이고 또 하나 중국에서 제대로 생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네. 그러면 중국이 문을 열면서 공장을 제대로 다시 가동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지난 2년간 안 좋았던 면세점, 화장품 뭐 이런 것들도 좋아질 거고 중국인들이 오면서 뭐 카지노도 좋아지겠지만 그동안 만들지 않았던 IT 세트를 중국 공장에서 제대로 생산해 낸다면 기존 재고분을 덜어내면서 신규 생산이 더해질 때 삼성전기도 지금 쌓여있는 재고 물량에 대한 소화 과정이 일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의 무라타를 보면서 이거 좀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저는 반대로 중국이 문을 여는 과정에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중국 공장 정상화 그리고 공장의 중국의 IT 세트의 생산 정상화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주가는 여러 가지 우려를 반영한 과정에서 그렇게 비싸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어서 뭐 저는 삼성전기 뭐 중장기적으로는 괜찮다. 다만 올라가는 과정이 탄력적으로 올라가기보다는 계속 등락을 거듭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약간 좀 더디고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1차적인 목표 주가 어느 정도로 잡으면 좋을까요? 네, 저는 뭐 장기적으로는 뭐 지금 가격에선 꽤 멀어 보이긴 하지만 한 20만 원권 위를 보고 있는데 네. 그건 뭐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고 그 20만 원의 근거는 결국 아까 언급드렸던 것처럼 그 전기차로 MLCC가 얼마만큼 네. 그 투입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아직도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기판과 관련된 기대감, 뭐 그다음에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이런 기대감들도 아직 확인해 봐야 되는 이슈가 좀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뭐 단기적인 목표 주가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 20만 원 정도의 긴 주가 흐름을 보면서 저는 뭐 지금 담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더 담지 마시고요. 이제 신규로 아마 이제 담아보고자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일정 부분 조정이 나올 때 분할 매수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개장 특징주 여기까지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잠금 해제 종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원전주 중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인데요. 이제는 열매를 맺을 시기인가라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굉장히 원전주에 대해서 또 긍정적인 뉴스들이 막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어제 뭐 여러 가지 뉴스가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원전 관련해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히기도 했고요. 한전 쪽에서 수십조 규모 40조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튀르키예와 원전 건설에 대해서 논의를 나눈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고요. 또 미국의 지금 SMR 기업들 소형 모듈 원전 기업의 지분 투자 검토 소식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이 나오는 상황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뉴스들이 많고 네. 긍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지난 정부와는 달리 원전과 관련된 쪽에 모멘텀을 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우려했던 게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 정부 쪽에서는 원전 안 하겠다, 줄이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앞으로 그럼 뭘 먹고 살 건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면 지금 정부는 또 다음 정부로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정부에서는 원전 재가동하고 그다음에 신한울기도 가동하면서 전체적으로 모멘텀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또 뭐 성과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적극적으로 지금 수출도 밀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과거 대비해서 할인 요소가 줄어든 것은 맞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보고 있는 뭐 튀르키예 관련 뉴스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SMR 지분 투자와 관련된 뉴스는
전부 좀 시간이 걸리는 일들이죠. 네. 터키는 수주가 될지 안 될지도 아직은 알 수 없는 그렇죠. 상황이고요. 또 수주가 됐다고 하더라도 과거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게 이제 UAE의 바라카 원전인데 그 별로 돈 안 됐잖아요. 그래서 네. 어떤 조건으로 하느냐도 좀 살펴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는 방향성은 분명히 맞고 긍정적이긴 한데 숫자로 찍히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점에서 주가 반응은 생각보다 굉장히 미미하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40조 원 얘기만 들렸으면 아마 주가가 굉장히 크게 그렇죠. 올랐을 텐데 네. 오늘 중소형주들은 비교적 움직임이 있는 반면 뭐 대형주들의 흐름은 좀 제한적이다라는 것도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 SMR도 아시는 것처럼 이 기술 적용해서 소형 원자로 만들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뉴스는 굉장히 많으나 정말로 숫자로 찍혀서 이것이 이제 숫자화되는 그 과정 자체가 좀 길고 험난한 과정이라서 아마 이제 주가의 반영 정도는 조금 기대보다 낮은 게 아닌가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듯이 예전에는 이런 수주 소식들 나오면 막 급등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일단 에너토크라던가 서전기전 이런 종목들은 두 자릿수 대 급등이 나오고 있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는 소폭 상승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뉴스들이 나중에 정말 실적으로 반영이 되고 숫자로 찍혀야 더 좋을 텐데요.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적 전망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이제 시장에서 결국은 싼 에너지를 사고자 하는 그러니까 전부 경제가 블록화되고 미국, 중국이 싸우고 유럽과 이제 러시아가 서로 에너지를 가지고 다투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싸게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에 대한 수요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원자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웨스팅하우스와 관련돼서 원자로를 공급한 것들을 살펴보시면 지역이 굉장히 한정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뭐 UAE라든지 여러 지역으로 한국형 원전이 넓어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서로 이렇게 뭔가 블록화되고 싸우면 싸울수록 지우려고 했던 원자력에 대한 수요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바탕으로 만든 한국형 원전의 그 영역이 넓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이것은 분명히 장기적으로는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왜냐하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만드는 게 이 원자로 같은 주 기기들이거든요. 그러면 뭐 주변 기기들도 다 필요하고 뭐 보일러도 필요하고 여러 기기들 인프라들 필요하겠지만 핵심은 뭡니까? 이 주기기 원자로와 증기발생기가 없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 원자력 발전이 늘어나면 결국 주기기 매출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긍정적인 모멘텀.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숫자를 지금 내년부터 얼마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다 추정치에 불과하니까 이 방향성을 가지고 좀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내년 하반기부터인가요?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풍력 발전과 관련된 이 프로펠러 이걸 네. 이제 결국은 만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매출이 우리나라의 해상 풍력에 장착되게 되면 매출에 또 하나의 업사이드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크게 올라가기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이런 요인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원자로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과 방금 언급드렸던 풍력 기기의 전반적인 매출이 내년부터 잡히기 시작한다면 실적 자체는 내려가기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원자력과 해상풍력이라는 실적에 좀 긍정적인 모멘텀들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주가에 대한 평가 어떻게 내리시는지요? 네, 자 지금 준비된 그림을 하나 볼까요? 현재 이 종목의 밸류에이션을 보면 뭐 그렇게 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기대감이 처음 반영되기 시작한 게 아마 이때가 아닌가. 네. 21년, 22년 넘어가는 요즘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서 결국은 이런 기대감이 반영됐을 때 이 해당 종목의 밸류에이션의 상단은 저는 1.8배에서 2배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고요. 그 가격대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숫자가 착착착 잡혀야 되겠죠. 그다음에 숫자가 잡히는 것과 더불어서 일정 부분의 수익성이 담보된다는 것을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목표가는 PBR 1.8배에서 한 2배 사이 정도가 될 거다. 그러면 뭐 지금 가격에서 그렇게 크게 높은 주가는 아니지만 한 2만 원 정도 초반 정도까지의 주가는 저는 상방으로 열려 있다라고 보고요. 그 상방을 더 열어주는 것은 추가 수주 소식이나 아니면 정말 실적이 단계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 숫자로 찍히는 적어도 내년 상반기 정도의 숫자 확인이 되어야 아마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격 전략 세워주신다면요? 네, 지금 뭐 말씀드렸던 대로 PBR 1.8배가 한 2만 원 정도 수준이 되고요. 2배까지 본다면 2만 원을 조금 더 넘는 수준이니까 저는 뭐 그 정도를 목표 가격으로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는 목표 주가 2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잠금 해제
화재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다음은 방산주 쪽에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제도 제가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방산주 얘기를 했었는데요. 일단은 현대 로템, 이제는 숫자로 보여줘야 할 때라고 하는데요. 한번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최근에 방산주들은 좀 조정이 나왔었죠. 한창 뭐 태조 이방원으로 많이 뜨다가 이제 중국 리오프닝주로 머니무브 현상이 일어나면서 그리고 추가적인 모멘텀이 없다 이런 소식들 나오면서 주가 조정이 좀 나왔었거든요. 2달 동안. 그런데 먼저 이 조정의 원인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수급적으로 보면 뭐 기관 외국인 모두 이렇게 이 종목에 대해서 선호하지 않았죠. 그래서 네. 주가가 크게 올라갔던 시기에는 뭐 기관이나 외국인 모두 선호하는 양상을 보여주다가 최근 들어서는 뭐 기관들도 좀 파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들도 줄어드는 모습인데 이게 지금 기관은 누적 순매수고 그다음에 외국인은 지분율로 나오다 보니까 외국인이 별로 안 판 것 같지만 실제로 이제 주가를 누른 것은 외국인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4분기에 실적을 보면서 조금 다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폴란드에 대량 수출을 했잖아요. 또 최근에 노르웨이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마 4분기에 정말로 숫자를 찍어주면 그때는 아마 또 생각이 조금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연초에 샀던 것들에 대한 포지션 정리가 이 하반기에 좀 나타나면서 그것도 4분기에 나타나면서 일정 부분 수급상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년 1월 달에 실적을 제대로 한번 찍어주면 그러면 수급은 다시 바뀔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얘기는 역으로 또 뒤집으면 실적이 별로다. 예상했던 것보다 덜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도 수급이 안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뭐 우리가 폴란드에서 수주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또 어느 정도의 숫자도 찍혀 있는 상황이니까 이것을 반영하는 4분기부터 숫자가 좋아진다면 저는 그 연말 기준에서 북클로징에 들어갔던 이런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물은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4분기의 조정은 전반적으로 수급적인 요인에 기인한 것인데 이 수급적인 요인은 내년 4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내년 1월부터는 조금 잦아들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 주가 조정의 원인으로 수급적인 측면을 꼽아주셨는데요. 내년 1분기부터는 좀 잠잠해질 수 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스텝에 대해서 좀 준비해 볼 때가 된 것 같은데 우선은 뭐 폴란드 군비청과 함께 K2 전차에 대해서 수출 계약을 맺었다. 이런 모멘텀 말고 또 다른 뭐 주가 상승 요인이 있을까요? 네, 뭐 장기적으로 보면 뭐 수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기업의 핵심 포인트는 어쨌든 전력기기 부분과 더불어서 그다음에 방산 부분 그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실적이 계속 믹스가 되면서 준비된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이 예상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방향성 자체가 이익도 늘고 매출도 늘어나는 즉 우리나라에서 지금 Q와 P가 늘어나는 기업이 별로 없는 상황인데 네. 내년도에 방위산업도 이익이 좋아질 거다. 또 Q도 증가할 거다. 이미 찍혀있는 실적도 있고 추가적인 수주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뭐 K2와 더불어서 K9 자주포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수주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방산 부분의 성장 그다음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뭐 전동차 부분은 뭐 유지를 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가고 있는 수소와 관련된 부분과 관련된 긍정적 모멘텀이 녹아든다면 어쨌든 매출과 Q와 P가 동시에 성장하는 기업이 몇 개 없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뭐 기본적인 이 방향성이 굉장히 좋다. 그런 관점에서 현대로템을 포함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한국항공우주 같은 종목군들은 오히려 주가 조정이 나타났을 때 좀 관심이 필요한 거죠. 너무 주가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밸류를 위로 띄워버리면 그때는 저는 매력도가 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처럼 조정이 나타났을 때 의미 있는 숫자가 찍히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지금 보이는 매출과 이익의 성장이 방향성 있게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죠. 그래서 뭐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흔들릴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신규 매수의 관점에서 본다면 급격하게 올라가는 때가 아닌 이렇게 주가가 눌려 있을 때 어느 정도 저점 매수에 나서는 것이 저는 효율적인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방산주 관련해서는 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긍정적으로 본다 얘기도 주셨었고요, 저희 시간에. 그렇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가 매력적인 가격대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오늘은 일단 1% 정도 올라가면서 28,900원 선 지나가고 있거든요. 가격 어느 정도로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이 종목은 정확한 목표 주가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마진율 혹은 뭐 주변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이익이 굉장히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아마 밸류에이션 배수로 얘기하는 게 저는 더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 성장성을 반영했을 때 이 종목의 적절한 밸류에이션 배수는 저는 PB 관점보다는 PE 관점에서 한 30배 정도가 적절하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P와 Q가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고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 시장에서 계속 국가들의 충돌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과거에 투자하지 않았던 방산 부분에 대한 투자가 늘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적당한 가격에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내는 전차를 만드는 기업이 전 세계 국가적으로도 몇 개 없다. 그래서 뭐 독일, 이스라엘 뭐 이런 거 비싸게 살 거 아니라면 한국이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러시아 편에 설 게 아니라면 적정한 가격에 제시하는 전차나 자주포는 결국은 한국밖에 없다는 거죠. 미국의 그 무기 체계 내에서 동일하게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무기 체계를 갖고 있는 대표 기업이 바로 현대 로템이고 K2 흑표 전차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 본다면 저는 PR 30배를 타겟으로 해서 그 위에서는 자제하고 그 밑에서는 사는 전략 자체가 좀 유효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은 그 정도 라인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당장 뭐 사신다, 오늘부터 분할 매수를 시작한다라기보다는 현재 가격보다는 좀 더 눌렸을 때 사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정도 가격에서 적극적으로 살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수급의 변화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재개되는 시점, 그다음에 PER 30배 이하 정도에서 사시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목표 가격도 일단 PER 30배. 이 PER 30배라고 하는 건 계속 변하잖아요. 매출과 이익이 올라가면서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적정 가격 어느 정도 뭐 4만 원, 뭐 5만 원 이런 가격에서 끊는 게 아니고 PR 30배를 계속 추종하면서 가실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근에 주가 조정의 원인이기도 했던 수급의 동향을 유심히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PER 30배를 좀 기준선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잠금 해제는 두산 에너빌리티와 현대 로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인포스탁 데일리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